나이 들면 사는 게 재미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여가 생활을 들여다보면 50% 이상을 TV 시청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면서 삶이 무료하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나라 중장년층 대부분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떻게 노는지는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전에는 가족 부양하느라 열심히 힘겹게 살았는데 은퇴 후에는 집에서 TV만 보면서 삶을 보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에세이에서 고령화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사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식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식에게 유산을 먼저 물려줘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가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머라는 폭탄. 지금 장년기에 접어든 1955년생부터 1963년생들을 베이비붐 세대라 부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자 출산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8년 동안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들을 웬만한 폭탄보다 무서운 존재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세대가 아니라 소비 활동을 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한 푼, 두 푼 쓰면서 살아가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 좀 있고 따로 모아둔 재산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베이비 부머 가운데 이런 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고 알뜰히 모은 재산을 다 바쳤는데 노후 대책이랄 게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자식 덕 볼 생각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속으로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가 노후 대책 연금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 같은 희망은 대부분 부도가 날 뿐입니다. 둘째로 베이비 부머들은 부모 세대에게는 우리의 고유 전통에 따라 물심양면으로 효도했지만 자신들은 그러한 효도를 받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그 같은 효도를 되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 50세들이 11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자식들은 대개 80세, 90세입니다. 그렇다면 110세 된 엄마가 80세 된 아들에게 너는 왜 나를 안 찾아오니? 라고 섭섭해할 텐데 80세 된 자식이 110세 된 부모를 자주 찾아가서 봉양하기란 상식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강의를 가는 곳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한 노인이고 불효하면 불행한 노인이라는 생각을 내다버려야 합니다.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을 사는 노인들은 주체적인 삶과는 한참 동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 걱정에 발이 묶여있는 그들은 1년 365일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어 그것만이 유일한 낙이고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지냅니다. 하지만 자기 갈 길이 바쁜 자식은 부모 곁을 매몰차게 떠나고 맙니다. 부모에게 이것은 배신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며느리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며느리를 욕하면서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포기하고 온통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허무감에 자식 원망, 며느리 원망, 세월 탓을 하면서 화가 난 채로 살아갑니다. 2010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노인들이 약 1,800명이었는데 그중 여자가 1,700명이고 남자는 10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년 뒤인 2014년에 조사해보니 100세 이상 노인이 약 14,700명으로 10배나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상만 해도 300만 명이 넘고 65세 이상은 700여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어린이는 270만 명에 불과하니 결국 노인 인구가 2배가 넘는 셈입니다. 말로만 듣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과연 정상일까요? 거리에 나가보면 아이 하나 지나갈 때 노인 둘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골목길에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 꼬맹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10여 명의 아이들이 온 동네를 휘젓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골목길을 놀이터 삼아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자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을 사는 베이비 부머들이 모두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인구가 1200만 명이 됩니다. 원장내 일이 아닙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막내인 1963년생이 2016년 현재 54세이니 딱 10년 뒤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작해야 200만 명 내외일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온통 노인들로 북적거리는 노인왕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아이 하나의 노인 6명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이고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든 개인이든 이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60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아실현이 안 되었다고는 해도 그나마 아직은 다리가 쓸만하니 그럭저럭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80대입니다. 80대가 되면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200번 웃고 20대는 하루에 20번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80대는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커녕 일주일이 지나도록 크게 웃을 일이 안 생깁니다. 90세에 100세가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웃지 않는 사람, 기쁨을 잃은 삶은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눈꼬리가 쫙 올라가고 입꼬리도 방긋 당겨지게 크게 웃으면 얼굴에 따뜻한 기운이 번지고 밝은 빛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웃음을 잃은 노인들은 얼굴이 내려앉아 있고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 없이 계속 더 살아야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웃으면서 살고 싶다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식이 원망스럽고 자기 인생이 한탄스럽고 세상이 절망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날 고생하고 힘들었던 일밖에 떠오르지 않아 가슴을 치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반복되면 자식들은 늙은 부모 가까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소식 끊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해 뜨면 나갔다가 해 지면 들어오라. 제가 새로운 사자성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죽걸산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된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다리에 힘이 없어도 걷고 또 걸으며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다면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세 이상 된 노인들 숫자가 이제 2만 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들인 이 노인들에게 의사들이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서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해만 뜨면 집을 나갔다가 해가 져야 돌아와.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복궁, 덕수궁에도 가고 친구네 집도 가고 온천도 하고 제주도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떠나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야 합니다.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탑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너무도 지친 나머지
아이고, 이젠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겠다 하시고는 주무시다 돌아가십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집에만 있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허벅지 근육이 풀리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몸에 근육이 많았습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나르고 자유자재 두 발로 걷고 뛰고 했으니 근육이 단단한 건 당연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차도 안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하나같이 운동선수처럼 군살 없는 몸매의 근육이 울끈불끈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조차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운동을 멀리하고 일은 컴퓨터와 기계가 다 하고 바로 옆 동네를 가도 자동차에 의지하니 근육 붙은 사람보다 배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40살이 되면 근육이 매년 1%씩 빠져나가 80살이 되면 40%나 빠져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근육은 병을 예방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인데 나이가 들어 몸의 근육량이 계속 줄게 되면 똑바로 일어서 있을 기력이 부족해집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 기저귀 차고 드러눕는 일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마지막 선물은 죽는 날까지 자기 발로 화장실에 다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똥 싸는 상황이 되면 삶의 질은 최악이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650여만 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64만여 명이 치매에 걸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2050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치매 환자가 130만 명이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이렇게 우리 모두의 지척에 와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이 누가 모실 것인지를 놓고 허구한 날 싸움을 벌이니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치매는 화목했던 가정을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이것저것 궁리하게 되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해가 뜨면 집에서 나갔다가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오며 하루하루를 스스로 활기차게 보내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소리내어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든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이 좋다고 합니다.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치매 환자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농촌 노인들은 하루 종일 논이며 밭에서 온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일은 당장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 일, 저 일 해보는 게 치매 예방에 좋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 고생 안 시키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효자 방지법. 70세가 되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자식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자식도 잃고 자기 인생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가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식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줬는데 부모 용돈은커녕 찾아오지도 않고 불효를 한다면 그 재산을 고스란히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70대 이상 노인들 가운데 자식이 불효를 한다고 해서 재산을 돌려받겠다고 소송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평생을 법 없이 살아왔는데 다 늙어서 자식하고 돈 문제로 재판을 벌일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속이 새까맣게 타도 그저 참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어느 성당에 강의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6억 원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간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6억이냐 60억이냐가 아니라 늙은 몸으로 자식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느냐 아니면 계속 혼자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과 늙은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식이 들어와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면 되지만 늙은 내가 자식하고 살겠다고 합쳤는데 아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부모가 나가야 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100세 인생 시대에 일찍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70세의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늙은 어머니가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래도 자식 옆에 있으면 의지가 되고 행복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 할머니는 6억 원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사과 한 알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먹이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닐까? 이거 먹었다가 며느리가 대놓고 화내면 피차 민망한 일인데.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 사과 한 알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6억 원이면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30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편안하게 먹고 싶은 과일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자식한테 가서 서로 불편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함께 사는 건 노년의 삶에서 최악입니다. 눈치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은 둘째 치더라도 아예 자식하고 원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불효자 방지법은 대다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돈은 멀쩡한 사람도 착한 본성을 잃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노인이 되더라도 내가 쓸 몫은 반드시 남겨두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쓸 만큼 쓰고 나서 돈이 남게 되면 그때 자식에게 주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행복 찾기. 신부님하고 살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통해 제 강의를 보고 들은 할머니들은 제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나를 구박해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강의하는 황 신부님만은 나를 받아줄 거야.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나 봅니다. 할머니들의 하소연 전화도 많이 오고 구구절절 억울한 사연을 편지로 써보내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기구하지 않은 사연이 없고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재산을 몽땅 나눠줬는데 모른 척한다거나 박사학위 받고 교수를 하도록 공부시켰는데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분도 있고 젊어서부터 이래저래 사업자금을 대줘서 회사도 크게 하는 자식인데 어느 날부터 부모, 형제하고 담을 쌓고 살고 있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아직 멀쩡하고 건강하니 산 높고 물 맑은 평창 생태마을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제 옆에서 살면 여한이 없이 행복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이런 분들은 해외 강의에서도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이래저래 천주교 신부인 저하고 살자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1년에 500명도 넘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전화 가운데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85세 된 할머니인데 어느 날 60대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하고 어머니도 나랑 살고 싶어 하지 않느냐. 자기한테 5천만 원이 있고 어머니는 3억 원이 있으니 그 돈을 자기한테 주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잘 모시고 살겠다. 이러더랍니다. 할머니는 아들 말이 그럴싸하다고 여겨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한 집에 사는데 얼굴을 봐도 대면대면 말조차 섞지를 않으니 남도 아닌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는 할머니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생태마을에 빈방 하나 달라시며 저하고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5살 건강한 처자가 같이 살자고 해도 빈방이 없어 거절하는 판인데 85살 된 할머니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 참 갑갑한 얘기입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피정하는 집이라 빈방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하도 많아 요양원이라도 할까 생각 중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거듭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의할 때 보면 노인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더니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진즉에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주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지금 본인 처지만 생각하니 화가 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죄송하다며 거절을 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신부님도 우리 아들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네. 제대로 돈 쓰는 법을 알아야 한다. 2015년 울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12로 도움을 청하는 노인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음이 부정확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 장소를 추적해서 어느 작은 주택 안으로 들어가자 쓰레기가 잔뜩 쌓인 방 안에 다 죽어가는 몰골로 노인 한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두유 2개로 버텼다는 노인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독사 직전까지 갔던 그 노인의 아내는 몇 년 전에 죽고 하나 있는 딸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어 사실상 일가친척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폐지를 수집하면서 근근히 연명해온 이 노인의 신상을 경찰이 조사해보니 그분 명의로 되어 있는 3층짜리 빌딩이 나오더랍니다. 월세도 한 달에 165만 원씩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물이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오래전에 노후 대책으로 장만한 건물인데 노인은 통장에 수천만 원이 쌓여 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쓰는 법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처럼 벌어서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쓰주회라는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쓰다가 죽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평생 악착같이 번 돈을 쓰다가 죽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예전에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을 어디 두었는지 까먹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분들 집에서 장롱을 뒤지거나 침대 밑을 뒤지면 아마 꽤 많은 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죽자 사자 모으기만 했을 뿐 쓰는 데는 벌벌 떨고 살아온 분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위해서는 몇백만 원씩 아낌없이 내주고 용돈으로 쓰라며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주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도 아끼고 해서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마다하신 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뒤를 캐보면 많은 경우 자식들에게 있는 재산 다 털어주고 자신은 거리에서 골판지나 신문지를 주워다 팔아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라 모은 돈 한 번 멋지게 써본 적 없는 노인들이 자식에게 유언이라며 남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부모처럼 살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의 샤갈, 해리 리버만 이야기. 해리 리버만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노인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거나 체스를 두는 일이 유일한 소일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몇 년 동안 함께 체스를 두었던 친구가 병이 들어 노인 학교에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온종일 멍하니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봉사자로 온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2층에 화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시는 게 어떠세요? 평생 붓이라고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살을 바라보고 있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겠어? 또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어느 세월에 제대로 된 그림 한 장이라도 완성하겠어? 그러자 젊은이는 배우는데 나이가 문제될 게 뭐냐며 화실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오라고 권했습니다. 노인은 달리 할 일도 없어서 그냥 소일거리 삼아 화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실에 올라가서 도와주며 물감을 보는데 돌연 이상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폴란드 고향 마을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분수처럼 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리 리버만은 77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후 사람들로부터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샤갈은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 화가라 불릴 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77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해리 리버만에게 그런 별명이 붙었으니 얼마나 재능이 뛰어났는지 짐작이 갑니다. 해리 리버만은 103세까지 살면서 총 21회에 걸쳐 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해리 리버만은 화가로서 명성이나 작품이 얼마에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 나이만큼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란 연륜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나 신분이나 현재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갈고 닦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굳이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재능을 끝도 없이 개발하고 즐기는 비범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온 힘을 쏟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든 진정한 성공자들입니다. 해리 리버만은 자신의 100번째 생일 파티에 모여든 축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럼 그냥 시작하세요.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느님께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79세에 발레를 시작해서 90세에 무대 위에 선 발레리노도 있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어부가 98세에 글을 배워 수필 작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가 60세라면 앞으로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이 자기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자식 탓, 세상 탓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은 무엇보다 먼저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의미만 찾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의미만 따지면 경직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반면에 재미만 찾는 사람은 주변을 괴롭힙니다. 자기 재미만 찾느라 가족이나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루두루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느님께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 제게 주신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잘 쓰고 살았습니다. 자아실현 열심히 잘하고 왔습니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식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또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바람직한지도 말이죠. 집에만 틀어박혀서 세상 탓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용기 내서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요.
나이 들었다고 배울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배울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 내어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삶에 지혜를 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해두시면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